태백산맥, 아리랑, 그리고 한강의 작가 조정래. 문학을 통해 잃어버린 시대를 복원하고 진실의 민족사를 창조한다. 소설로 이 시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가 조정래. 그가 이야기하는 문학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할 이야기는 문학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와 곁들여서 문학과 역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40분 동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가능하면 없는 게 좋겠고 필요하시면 한 5분쯤 여유를 두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무엇인가? 이 말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 번쯤 생각하고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남녀노소 한식이 있고 없음을 벗어나서 갖는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형식의 질문이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인생은 무엇일까? 인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 것이 철학입니다. 인류가 있은 이후에 약 2000년에 걸쳐서 철학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는데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착각하는 사람이죠. 인생을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죽어갔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철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탐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게 또 의문이죠. 그걸 규명해야만 비로소 인생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왜 인생이 무엇일까 답이 없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이 첫 번째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복잡다단합니다. 세 번째는 불가사의합니다. 또한 애매모호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해놔도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것이 정답이다 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을 얻지 못했더라도 내가 무식한 것이 아니고 인생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에 책임을 돌리면서 여러분들은 마음 편안해도 됩니다. 철학책을 읽어서 조금 얻고 문학책을 읽어서 조금 얻고 그렇게 해서 대충대충 엮어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인데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을 가깝게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말한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인생은 원인의 철학이 아니고 결과의 철학도 아니다. 다만 경과의 철학일 뿐이다. 말 재밌죠? 네. 탄생 별거 아니고 누가 다 태어나는 거니까 결과 죽는 거지요. 누구들이 다 죽으니까 그 의미 없는 거지요. 다만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이죠. 연애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다. 사업해라 돈 벌어라 후회할 것이다. 결국 인생은 다 무엇이다? 후회다. 그러므로 뭐한다? 탐욕,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것들이 인생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에게 대충 알려준 것인데 인생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지표를 마련해 준 것은 두 사람이 있지요. 서양에 예수가 있고 동양에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의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해서 그들의 말을 모아놓은 것이 불경이며 성경 그리고 그 외의 연구서적들인데 그 중에서 그들이 집약시켜 놓은 이야기를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내놔라.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2000년 동안 지금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탐욕을 갖지 마라. 탐욕이 너를 망칠 것이다. 탐욕이라는 건 뭐지요? 욕망, 욕심. 그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겹이 쌓여서 나의 능력 이상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돈을 번 사람도 결국 갈 때는 뭐예요? 빈손. 권력을 추구해서 절대 권력을 갖냐도 결국은 망해서 빈손. 그것을 일깨워준 말이기 때문에 그 말도 우리에게 또한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호한 인생을 놓고 볼 때 문학이 또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문학이 바로 그러한 인간들의 삶을 엮어내서 재구성해서 써놓은 것이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무수한 작품들을 많이 읽으면서 거기서 오는 감동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에 보약이 되도록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문학이라고 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예, 많은 수많은 감동적인 문학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학의 정의를 또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학이 무엇인지를 묻지 마라. 그러나 문학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작가들이 말하고 저도 또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 말미에서 제가 정의 내렸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학은 인간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소설의 3대 요소에 뭐죠?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합니다. 모든 소설은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형식의 소설이든 간에 인물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인물이 움직여야 뭐가 만들어져요?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 사건이 형성되어야 시대적 배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소설이 인간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돼. 어떻게 쓰는 것인가? 그냥 인간의 이야기를 쓴다면은 그것이 다큐멘터리거나 또는 그냥 옛날 이야기 역금에 불과한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정서적으로 떨려서 그 영혼의 떨림이 우리의 삶 속에 오랜 자양으로 남아있는 것, 그 감정의 흔들림, 그걸 우리는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설이 예술인 것은 인간의 이야기를 쓰되 감동적으로 썼기 때문에 예술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예술은 기본 전제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문학이라고 말해놓은 모든 작품들 속에 평생 한 인간의 평생을 좌우할 정도의 큰 감동을 주는 것만 남아서 우리는 세계 100대 문학, 한국 100대 문학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예술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소설이 역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 또 의문일 것입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하되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을 골라서 기록을 합니다. 역사와 문학의 공통점은 둘 다 인간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 그것이 다른 것은 문학에는 인간의 이야기를 쓰되 감동이 있고 역사에는 감동이 없다. 그 차이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은 문학을 몰라도 역사학자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답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봐요. 문학하는 사람은 역사를 모르고서는 문학인이 될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는 하나의 물상의 핵심을 가지고 응축시키는 것이고 소설은 인간의 이야기를 넓게 펼쳐놓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소설이 길어지는 것은 그 인간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통해서 엮어내기 때문에 그 길게 엮어내는 걸 우리는 서사라고 합니다. 시를 서정이라고 하고 소설을 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소설에서 이야기성이 없는 소설이 있습니다. 형식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독자들에게 강한 감동을 못 주는 이유는 그 이야기성이 상실되어 버리거나 희석됐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삶을 쓰는 것이 역사고 그 역사적인 이야기와 더 다른 감동을 엮어서 소설을 써 나가는데 소설가는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만 소설이 시간인 소설이 될 수 있어. 그러므로 소설가는 모든 소설은 역사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 그가 어떤 소설을 쓰든 간에 반드시 소설은 역사적 요소를 갖추지 않으면 그것이 소설로 형성될 수 없는 기본 요건을 갖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럼 역사는 또 무엇인가? 역사. 흔히 많이 말하죠, 역사.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역사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역사를 카라는 사람은 과거의 대화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보면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정의로서 한 가지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역사를 전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세월이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건 편리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진짜 세월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것이 움직여가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한 해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고 이러한 변화는 있으나 세월은 끝없이 흘러가는 물줄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규명하면서 이미 지나와 버렸던 인간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만을 골라서 써놓은 기록이 역사인데 그 역사를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다 하고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그건 대단히 오류를 범하는 거지요. 내가 어제도 살았고 나의 오늘은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지금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내일 살 거지요. 그러한 삶의 연속이 세월이고 그 세월 속에 인간이 균형한 1년, 2년 가지고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어제의 아들이다 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은 내일이 뭐죠? 아버지다. 그렇죠. 아, 똑똑하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길이와
역사의 존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는,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한다. 또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은 오늘의 삶을 알기 위해서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알았으면 또 내일의 삶까지도 전망해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고 내일을 밝히는 뭐다? 등불이다고 말하는 언어 조립이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은 역사할 때 그 역사의 소중함을 과거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를 보고 미래를 밝힐 길을 찾기 위해서 읽는다. 역사를 알려고 한다. 하고 인식한다면 정확하게 역사 인식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인간의 이야기를 쓰는 것인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문자의 기록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화가 되지요. 설화가 된 다음에 전설이 되고 그 기록이 구전의 시대를 넘어가 버리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문자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100번 강조해도 심한 게 아니죠. 역사가 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기록이다.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과 문학 두 가지로 판단을 할 때 인생이 보인다 하는 기본인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단히 모순이 많고 문제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권력을 가진 지배 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구미의 입맛에 맞게 진실이 왜곡되거나 굴절되거나 필요 없는 것, 자기들의 권력 지배에 방해가 되는 것은 파묻어버리는, 암장시키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갖다 놓고 볼 때 이건 진실이다, 진짜다 하고 믿는 대중 최면, 대중 절대 신망의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 선생들이 가르칠 때 이건 진실이야 하는 식으로 암암리에 우리에게 주입을 합니다.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역사 전부가 진실이라고 믿고자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좋은 말로 하면 순박한 것입니다. 역사가 진실이지 아닐 수 있고 새빨간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제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입증을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으로 밀고 지금 역사와 문학이 필연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이유 속에서 문학이 사회를 향해서 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문학은 무엇인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신망을 얻고 있는 문화사가들이, 인간의 문화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문학을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작가는 인류의 스승이고 그 시대의 산소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작가 입장에서 그러한 세계가 동의하고 있는 그런 정의를 보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더 이상 칭송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대접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모든 작가는 인류의 스승이고 그 시대의 산소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봉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 말은 이미 있은 작품,
검토를 거치고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가 내려진 좋은 작품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이지 글을 쓰는 모든 작가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을 한 이유는 모든 작가들은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작품을 써야 한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산소가 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작가에 대한 사회적 직무, 수행의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작가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작가들의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다만 인류문학사가들이 말해놓은 것 같은 그러한 요소들을 임무를 사회적 책무를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오하고 마음을 다져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작품들을 써내야 하는 것이 작가의 기본 임무고 문학에 대한 포괄적 정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은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많은 여러 종류의 계층에 의해서 직분이 나눠져 있는데 정치 권력 앞에서 문학은 과연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까요? 특히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돈의 위력이 엄청난데 그 경제력 앞에서 문학은 또 무슨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아무 힘 쓸 수 없습니다. 정치 권력 앞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작품을 평생 썼으되 글이 안 팔려서 배를 고른 작가들이 수두룩합니다. 경제력 앞에서 너무 허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인류의 스승이고 그 시대의 산소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동양에서 좋은 말 만들어놨어요.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다. 10년 가는 권력이 없고 열을 붉은 꽃이 없다. 그렇게 권력이 아무리 위대해도 다 소멸되고 밀려나고 나쁜 권력을 행사할수록 그 생애는 비참하게 되어버린 걸 우리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문학 작품은 세월을 넘어서 영생을 누린다. 바로 그것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갖는 자존심이고 명예고 그리고 인류의 정신사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로 지은 원화는 100년을 가고 글로 지은 원화는 10,000년을 간다. 이것은 원한의 상대방을 함부로 험담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붙어 있는 말이지요. 글로 지은 원한은 10,000년을 간다. 바로 글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10,000년이나 20,000년도 갑니다. 글이 우리 인간이 글이라는 걸 만들어낸 것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간단하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은 못 듣지요. 이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입니다. 소리의. 이 소리의 제한성을 영구화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자가 갖는 생명력이 10,000년을 간다는 것은 무한히 간다는 이야기죠. 꼭 10,000년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원성에다가 자기의 영혼을 싣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문학이기 때문에 그 문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고 산소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을 산소에 대한 고마움 한 번도 못 느끼지요. 물에 대한 고마움 한 번도 못 느끼시지. 물은 좀 느끼겠네요. 우리가 오염시켜야지 물을 사 먹으니까. 그러나 공기는 사 먹지 않죠, 지금.
이거 전혀 고맙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밥은 단식을 해서 남자 평균 15일이면 남자 죽고 여자는 기름기가 좀 더 많이 끼어가지고 25일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여자들이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7, 8년 긴 것은 염색체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 위대한 건 아니니까. 남자가 더 빨리 죽어요. 그렇게 굶어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데 숨은 몇 분이에요? 5분. 목 졸라서 5분. 더 길어봤자 7, 8분이면 다 죽어요. 그렇게 우리 생명을 바로 죽음으로 몰아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계속 지탱시켜주는 것이 산소예요, 산소. 우리가 전혀 고마워하지 않은 산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작가라고 말해준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천년, 만년까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에다가 산소를 주입해 주는 것이 문학이다. 그러니 문학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올바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자각이 생기는 것이고 책임의식을 느끼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학이 거창한 건지 모르셨지요? 네. 권력 가진 자가 아무리 뭐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폭력적 권력을 가장 찬란하게 엮어냈던 자가 여러 사람이 뭐 알렉산더고 있지만 아마 내가 보기엔 나포레옹일 거예요. 황제관을 자기 스스로가 받아서 머리에 쓰고 그러다 결국은 센테넬러라고 유배당해서 죽었는데 그게 권력의 종말이에요. 그가 무슨 말 했습니까? 패는 칼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둔 그가 그래서 그나마 나포레옹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전통 속에서 프랑스라는 나라에서는 2차 대전 때 3년 동안 비시 정권, 그러니까 히틀러 정권에 아부하고 굴종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엄벌을 한 사람들이 첫 번째 작가, 두 번째 신문 기자들이었습니다. 드골이 똑똑하지요. 작가가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 효과, 악영향의 효과, 신문 기자들이 퍼뜨리는 악영향의 효과가 대중들의 국가의 장래를, 민족 혼을 말살시켜버릴 만큼 영향력을 막강히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전부 사형시켜버렸어요. 이것이 문학인들이 사회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책무입니다. 저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세를 갖췄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영혼을 팔지 말라. 작가가 영혼을 파는 것은 창녀보다 더 더러운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중작가, 통속작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작가들이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고 인류의 스승의를 포기하고 그 시대의 산소이기를 포기한 결과입니다. 제가 문학을 시작하던 대학생 시절에 그러한 말들, 지금까지 인식한 그런 것들을 머리에 담고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러한 척박한 역사의 땅에 태어났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많은데 이렇게 고통받고 짓밟힌 이런 슬픈 역사의 땅에 태어났을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한 역사의 땅에 태어나서 왜 하필이면 문학을 하려고 할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은데. 세 번째는 문학을 한다면 그럼 어떤 것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고민을 쌓아안고 대학 4년 동안을 졸업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오늘에 이르는 문학의 자세를 갖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1970년에 등단을 해서 지금 35년째 문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친일파의 문제 같은 것들이 더러더러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본격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도 단호하게 그건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역사 청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문학인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의 스승이고 선배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본인들이 민족 앞에 사과하도록 해야 한다는 완강한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문학을 한 동료들은 그렇게 제가 완강한 태도를 보일 때 저 촌놈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잡지사가 잡지를 창간하면서 춘원 이광수의 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토론회를 붙였는데 제가 혼자 반대를 했어요. 그때 저희 동료 작가들은 저보고 촌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지금 친일파 청산의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차츰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통해서 그 세 작품은 같은 작품입니까? 틀린 작품입니까? 비슷해? 3부작? 제목이 틀리지요. 시대가 틀리지요. 주인공이 틀리지요. 그러므로 다 틀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읽었다고 전제하고 안 읽은 분들은 가슴 뜨끔하시겠지. 첫 번째가 친일파의 문제. 태백산맥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됩니다. 1983년에 쓰기 시작했는데 심재만한 사람을 통해서 정신대 이야기도 합니다. 그때 정신대 이야기 전혀 아무도 안 했을 때예요. 그리고 아리랑은 더 말할 거 없죠. 일제시대니까. 한강에 와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 교육계 친일파 이름을 거명해가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기본 질서도 없고 양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염치도 없게 되어버린 것은 죄 지은 자들이 벌받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국가의 권력을, 개인의 권력이 아니에요, 국가 권력까지 전부 장악해서 우리 60년을 지배해온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 망가뜨려버린 기본이라는 거죠. 잘못하고 적당히 피해버리면 돼. 그리고 기회 빨리 포착해서 내 돈 벌고 내 일신을 위해서 잘 살면 그만이야. 그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부패지수가 제일 높은 영광스러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뿌리가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가 청산되어야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고 나라가 제대로 되고 그리고 민족의 미래도 제대로 열린다는 입장을 정리한 작가였기 때문에 30살 젊은 시절부터 그걸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혀 들어가다가 요즘에 와서 국가적인 것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역사의 힘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힘. 역사는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 냉엄하면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추상적으로 하면 알아듣기 힘들어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스승이 친일파였다면 그와 나의 관계 속에서 사제지간의 관계 때문에, 사적 관계 때문에 그들을 냉정하게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시대, 전혀 관계없는 세대가 오게 되면 역사 정의가 뭘까 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오늘 친일파의 문제를 60년 만에 거론하는 역사의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역사의 힘, 객관성. 예, 저는 그러한 정신기조 속에서 문학을 바라봤고 지금까지 35년 동안 문학을 하면서
예순을 넘기고 인생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대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것이 평생을 인류의 문명과 문화에 대한 것을 직업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정의에 올바르게 따라가는 것이고 작가로서의 소임을 특히 이렇게 분단된 역사 속에서 역사의 왜곡과 통렬한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억압정치가 계속되어 왔던 이 풍토 속에서 올바르게 문학을 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여생도 그렇게 하면서 문학을 해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십시오. 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작품 읽고 감동이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작가 선생님께서는 어떤 작품이나 어떤 작가의 영향을 받고 소설을 쓰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특별히 영향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글을 쓰려고 할 때 누구의 작품을 읽고 영향을 받아서 또는 충격받아서 쓴 그런 계기가 아니었고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남보다 월등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리고 인생에 바쳐서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따져보니까 문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좋은 작품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자양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꼭 한 사람만 꽂으라고 한다면 빅토르 유고가 제 마음속에 심어져 있던 작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빅토르 유고는 사회 역사 의식과 문학성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겸비한 작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정의, 인간에 대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 투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비인간적인 것에 대하여 작가는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이 쓰여졌고 그리고 그의 작품은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좋은 작품으로 꽂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문학을 시작하면서부터 나도 빅토르 유고 같은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었는데 제 아리랑이 프랑스에서 번역이 되어 나왔을 때 그쪽 문화장관한테 저를 소개할 때 한국의 빅토르 유고다 하고 소개해서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작품을 읽으시되 단순 흥미본위로만 읽지 마시고 그 문학이 나의 자연이 될 수 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안광이 지배에 철하도록 안광이 지배에 철한다. 눈빛이 종이 뒤를 뚫는다. 그럼 사실입니까? 아니죠. 뒤에 감춰있는 뜻까지 샅샅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제대로 책을 읽으라 하는 뜻이죠. 그런 독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문학과 함께 아름답게 형성되어 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